노후 자금 3억이면 충분할까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통장에 3억이 있으면요. 괜찮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퇴 2년 만에 아내랑 밥상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3억이 있는데 쓸 돈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있는데 왜 못 쓰는 건지, 우리 부부가 뭘 잘못한 건지,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지막 출근 날 아침이었어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불려나가고, 그렇게 평생을 보냈어요. 그날 아침엔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5시도 안 됐는데 잠이 확 깼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아내가 아침 차려주면서 그러더군요. 이제 내일부터는 천천히 일어나도 되겠네. 그 말이 좋으면서도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회사에서 간단하게 퇴직 인사하고 나왔어요. 후배들이 선물이랑 꽃다발 챙겨주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3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막상 문 나서는데 뭔가 멍했어요.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 나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준비한 편이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젊을 때부터 저축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먼저 얼마를 떼어놨어요. 그러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죠. 아내도 그런 면에선 저랑 잘 맞았습니다. 사치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명품 가방 같은 거 사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애들 교육비 들어갈 때가 제일 빠듯했어요.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까지. 그때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버텼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미뤘어요. 언젠가 은퇴하면 그때 가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30년을 모았습니다. 퇴직금이 꽤 나왔어요. 거기에 평생 모은 돈 합치니까 3억쯤 됐습니다. 정기예금에 나눠서 묶어뒀거든요. 이건 비상금이니까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서울에 아파트도 있었고요. 대출은 이미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국민연금도 곧 나올 예정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부부 합쳐서 월 1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진 않아도 기본은 되겠다 싶었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같이 다니던 동기 중에 사업한다고 나갔다가 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퇴직금 날리고 집까지 팔았다더라고요. 와이프랑 헤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괜히 욕심 안 부리길 잘했다. 또 어떤 선배는 연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에 회사 옮기고 공백도 있고 해서요.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한 직장 오래 다녔으니까 연금 괜찮겠네. 그 말 들을 때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나는 다르겠지. 그런 마음이었죠. 교만이었어요. 근데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첫 달은 참 좋았어요. 아침에 늦잠 자도 되잖아요. 알람 없이 눈 떠지면 일어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아내랑 오랜만에 근처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들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요. 이게 은퇴구나 싶더라고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내도 좋아하더군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귤 까먹고 별거 아닌데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미뤄뒀던 여행 얘기도 꺼냈어요. 제주도 가볼까? 부산도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직 퇴직금이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고요. 연금도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진 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돈이 새는 게 안 보였어요. 3억이 있으니까요. 연금도 나오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부부를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죠. 연금 들어왔는데 왜 잔액이 없어? 저도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분명히 14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통장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들어온 돈이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있었어요. 관리비가 먼저 나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여름엔 에어컨 돌리니까 30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겨울엔 난방비가 또 그만큼 나오고요. 그 다음이 보험료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놨는지. 아내 보험, 제 보험, 실비의 암보험에 연금보험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이만큼 냈지?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라 몰랐던 거예요.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값이 문제였어요. 아내가 카드를 주로 썼거든요. 마트 장 보고, 약국 가고, 병원 가고, 다 카드로 긁었습니다. 한 달 카드값이 70만 원, 8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뭘 이렇게 썼어? 제가 좀 언짢은 투로 물었나 봐요. 아내 표정이 안 좋아지더군요. 뭘 쓰긴 뭘 써. 다 먹고 사는데 쓴 거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마트에서 장 본 거, 손주 간식 사준 거, 병원비. 사치스러운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퇴하면 경조사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자녀 결혼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봉투 싸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번 달은 좀 많다. 그러면서도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안 가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뭘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요. 140만 원 연금 들어와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모자랐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빼쓰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번 달만 그랬습니다. 경조사가 많아서 그렇다고. 다음 달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달도 똑같더라고요. 또 모자라고, 또 빼고.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가 3억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땐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3억이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빼쓴다고 금방 없어지겠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계산기를 안 두드려 본 거예요. 50만 원씩 12달이면 600만 원이에요.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근데 50만 원으로 끝나겠어요. 경조사 큰 거 한 번 터지면 100만 원도 나가거든요. 명절에 자식들 용돈 주면 또 빠지고, 손주 돌잔치, 생일, 이런 거 다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도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이번 달이 좀 많이 나갔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나 혼자 통장 들여다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된 건가?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있는데 없는 느낌. 그게 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거든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3억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정기예금에 묶어놨거든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나눠서 넣어뒀어요. 은퇴할 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돌렸어요. 이자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 이자라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3억을 넣어도 이자가 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즘 금리가 그래요. 연 2% 되니까요. 세금 떼고 나면 더 적어집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금 140만 원에 이자 50만 원. 합치면 19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면 생활은 되겠다 싶었거든요. 막상 해보니까요. 190만 원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관리비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통신비에 카드값까지 나가면 남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그럼 이자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또 안 됐어요. 이자가 만기 때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중간에 빼려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다 날아가요. 1년 묶어둔 거 깨면 이자 0.1%도 안 줘요. 그동안 묵혀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못 건드렸습니다. 아직 만기 안 됐으니까 조금만 참자. 그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이 돈은 비상금이기도 했거든요. 아내랑 약속한 거였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을 때만 쓰자고요. 병원비가 크게 나온다거나,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 아니면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나이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 쓸 돈은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 있어도 없는 거였어요.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집은 어땠느냐고요? 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니까요. 팔면 몇 억은 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엔 팔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 팔면 어디서 살아요? 전세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서울 전세가 만만합니까? 요즘 전세 사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이사를 간다고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병원도 여기가 익숙하고 마트도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낯선 데로 가야 해요.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영목이지라는 것도 알아봤어요. 집 담보로 매달 돈 받는 거요. 근데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내 집인데 은행한테 넘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거 받으면 나중에 자식한테 남길 게 없어요. 자식들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는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못 팔고 영목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없는 거였어요. 그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자인 건가, 가난한 건가. 통장엔 3억이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고 근데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190만 원 뿐이었어요. 그것도 다 나가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계산했어요. 이 돈이면 몇 년 버틸 수 있나? 계산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밥 먹을 때 말이 좀 줄었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 그게 뭔지는 말 안 해도 알았습니다. 돈이었어요. 어느 날 장 보고 와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냉장고에 뭘 넣다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저으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밥상 앞에서 대화가 없어진 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뭐 나온다? 날씨가 어떻다? 별거 아닌 얘기들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밥 먹는 소리만 나더라고요. 저도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뭔가 꺼내면 돈 얘기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싫었어요. 작은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마트 갔다 오면 영수증을 슬쩍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썼나, 뭘 샀나? 예전엔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젠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카드값 명세서 보다가 그만 말이 나왔어요. 이번 달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순간 아내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더군요. 당신은 내가 뭘 펑펑 쓰는 줄 알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안 들은 거죠.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과를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도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나름대로 아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지적하니까 서운했던 거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거였습니다. 그 뒤로 더 불편해졌어요. 경조사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누가 결혼한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들으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돈 나가겠구나. 안 갈 수도 없잖아요.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근데 갈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니까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으면 그것만 50만 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랬습니다. 이번 건 안 가면 안 되나? 아내가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실망한 눈이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 그런 눈 처음 봤어요. 결국 그 경조사는 갔습니다. 근데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내도 저도 말이 없었거든요. 돈 때문에 사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밤에 누워서 아내 등을 봤어요. 돌아 누워서 자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마주보고 얘기하다 잠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등을 돌리고 자게 됐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려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더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 버텼거든요. 애들 키울 때, 시댁 문제 있을 때, 다 함께 넘겼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돈 때문에. 그게 제일 비참했습니다. 없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있는데 못 쓰니까 싸우는 거였어요. 3억이 있는데, 집도 있는데, 그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되다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준비만 했지, 쓰는 연습을 안 한 거였어요. 근데 깨달았다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만기까지만 참으면 되니까요. 1년짜리는 곧 만기되고,
그때 이자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은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달 경조사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친척 결혼에 동창 부친상까지. 거기다 보험료 연납 할인받으려고 1년치를 한꺼번에 냈거든요. 그게 겹치니까 19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100만 원 넘게 모자랐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생활비 통장엔 20만 원 남짓 있었습니다. 카드값 결제일은 다가오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그 돈을 건드렸습니다. 정기예금이요. 안 깨려고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손을 댔어요. 은행에 가서 중도해지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만기까지 3개월 남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지금 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안 붙는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이번 달을 넘겨야 하니까요. 1년 가까이 묶어둔 돈이었거든요. 이자가 제법 붙었을 거였습니다. 근데 중도해지하니까 0.1%도 안 주더라고요. 1년 동안 5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자가 몇천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허탈했어요. 이러려고 그렇게 참았나 싶었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 달부터는 괜찮겠지.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달도 모자랐거든요.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구멍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정기예금을 깼어요. 한 번 손 떼니까 2번째는 쉬워지더라고요. 3번째는 더 쉬웠고요. 처음엔 며칠씩 고민했거든요. 나중엔 그냥 깼습니다. 어차피 깨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무뎌지는 게요. 3억이 2억 8천이 됐습니다. 2억 8천이 2억 5천이 됐어요.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속도면 몇 년 버틸 수 있나? 10년은 될 줄 알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7년도 안 되더라고요. 5년, 6년 정도. 그것도 지금처럼만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큰 병이라도 나면 끝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깼어요. 화장실 갔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퀭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3억이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참았습니다. 남자가 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내한테는 계속 말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혼자 끙끙대면서 버텼어요. 근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 통장 잔액이 왜 이래?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그랬냐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냥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아무 말 없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날 밤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같은 방에 있는데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건가?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한번 앉아서 얘기하자.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정리해 놓은 거였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경조사비, 카드값, 생활비 하나하나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처음 제대로 본 거였어요.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몰랐거든요. 합계를 보니까 240만 원이 넘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은 19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240만 원. 매달 50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숫자로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이래서 안 됐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으기만 했지 쓰는 걸 몰랐던 거예요. 30년 동안 저축만 했거든요. 월급 들어오면 얼마를 모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얼마를 써야 하나, 그건 생각 안 했습니다. 쓰는 건 알아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은퇴하면 수입이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출은 안 줄어요.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병원비가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정형외과, 내과, 안과. 한 달에 병원만 서너 번을 가요. 그때마다 몇만 원씩 나가는 거죠.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험 적용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건 다 잡이었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면 줄어드는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요.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자녀들 결혼하고, 손주 돌잔치에 100일잔치까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있으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지 했거든요. 근데 수입이 190만 원밖에 없는데 경조사만 50만 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계산 안 했던 거예요. 목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3억이면 충분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목돈이랑 생활비는 다른 거였어요. 통장에 3억이 찍혀 있어도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따로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현금 흐름이라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읽다가 알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그 차이가 플러스여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목돈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거죠. 3억이라는 숫자가 눈을 가린 거였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보였네. 그 말이 맞았어요. 저축하는 법만 알았지. 쓰는 법은 몰랐던 거예요. 노후 준비한다고 30년을 모았는데 정작 노후가 오니까 쓸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허무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준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빠뜨린 거였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그 간단한 계산을 안 한 거였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왜 은퇴하기 전에 계산을 안 해봤을까? 근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돈은 깨졌고 상황은 나빠져 있었으니까요. 후회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했어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더라고요. 뭔가 해보자.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내랑 저녁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종이랑 계산기를 놓고요.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험을 봤어요. 우리가 보험을 얼마나 내고 있나? 쭉 적어봤더니 한 달에 42만 원이었습니다. 저 보험, 아내 보험, 실비의 암보험의 연금보험까지 이게 다 필요한가 싶었어요.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연금보험은 이미 납입 끝난 거였어요. 그건 놔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좀 겹치더라고요. 암보험을 2개나 들어놨었거든요. 하나는 젊을 때 든 거고 하나는 나중에 든 거였어요. 보장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하나를 해지했어요.
실비도 정리했습니다. 예전 실비는 보장이 좋은데 보험료가 비쌌거든요. 새로 나온 걸로 바꿨어요. 보장은 조금 줄었지만 보험료가 확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니까 42만 원이 23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19만 원을 아끼게 된 거죠. 1년이면 228만 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경조사도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정이 있으니까요. 다 가고 싶잖아요. 근데 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선을 그었어요. 직계 가족, 정말 가까운 친구. 그 외에는 마음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위로하고 축하하고 봉투 대신 마음을 전하는 거죠. 처음엔 미안했어요. 체면이 깎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요. 신기하게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제가 너무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은 수입이었습니다. 190만 원으로는 안 되니까 뭐라도 더 벌어야 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은퇴했는데, 또 일을 해야 하나. 근데 현실이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시니어 일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연결해 주는 거요. 아파트 경비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주차관리, 환경정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에 신청했어요. 주 3일, 하루 4시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30만 원이 달랐어요. 매달 모자라던 돈이 30만 원이었거든요. 딱 그만큼 메꿔지는 거죠. 일하러 나가니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갑갑했거든요.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얘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게 또 다른 재미더라고요. 아내도 뭔가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 돌봐주는 일이 있대요. 맞벌이 부부가 애를 못 데리러 올 때 학교 끝나고 2~3시간 봐주는 거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수입이 늘었어요. 190만 원이 260만 원이 됐습니다. 나가는 돈도 줄였고요. 240만 원이 200만 원 정도로 내려왔어요. 드디어 플러스가 된 거죠. 매달 6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일이 힘들 때도 있었고, 경조사 못 간다고 할 때 마음 아플 때도 있었고요. 근데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숫자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랑 밥상 앞에서 다시 얘기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그런 대화가 돌아왔어요. 돈 때문에 틀어졌던 게 돈을 정리하니까 풀리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억이 2억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7천만 원이 사라진 거죠. 그 돈 생각하면 아직도 아깝습니다. 진작 정신 차렸으면 안 깨도 됐을 돈이에요. 근데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요즘 우리 부부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트에 그냥 적는 거예요. 이번 달 들어온 돈 얼마, 나간 돈 얼마, 남은 돈 얼마. 그거 세 줄이면 됩니다. 예전엔 이것도 안 했어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됐지, 그랬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매달 1일에 아내랑 앉아서 정리합니다. 지난달에 뭘 썼는지, 이번 달엔 뭐가 나갈 예정인지 미리 다 적어놓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놀라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카드값 나오면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썼나 그랬어요. 지금은 안 놀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수입도 안정됐어요. 연금 140만 원에 이자 50만 원. 거기에 제가 버는 30만 원, 아내가 버는 40만 원. 합치면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200만 원 선에서 맞추고 있어요.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남습니다.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경조사도 예상보다 많이 나갈 수 있고, 병원비도 갑자기 클 수 있잖아요. 그때 쓸 돈을 따로 모아두는 거죠. 정기예금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이에요. 이게 진짜 비상금이더라고요. 예전엔 3억이 비상금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묶여있는 돈은 비상금이 아니에요. 바로 쓸 수 있어야 비상금입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일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은퇴했는데 또 일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일하러 나가면 오히려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그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아침마다 눈 뜨면 허무했거든요. 오늘 뭐 하지?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지금은 달라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삶에 리듬이 생긴 거죠. 아내랑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돈 문제가 정리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밥상 앞에서 말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얘기할 게 많아요. 오늘 누구 만났다. 뭐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 나누면서 밥 먹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그 말 듣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눈이 퀭했거든요. 잠을 못 자서 그랬어요. 지금은 잠을 잘 잡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돈이 늘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돼서 그래요. 그게 다릅니다. 혹시 이 얘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도 있고 목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런 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 차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 하나만 알아도 달라집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달 현금이 어떻게 도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늦었어요. 7천만 원이나 깨고 나서야 정신 차렸으니까요. 근데 그때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2억이 넘게 남았으니까요.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괜찮아요. 넉넉하진 않습니다. 근데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된 거죠. 노후가 이런 거구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습니다. 3억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뭐가 문제겠어 그랬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있는데 없는 느낌. 그게 뭔지 이제는 알아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 그게 맞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7천만 원을 깨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죠. 혹시 지금 이 얘기 듣고 계신 분 중에 저랑 비슷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돈은 있는데 왜 불안하지? 연금 나오는데 왜 모자라지? 그런 생각 드시는 분요. 한번 적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그거 두 줄이면 됩니다. 그 차이가 보이면 달라져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숫자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요. 늦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늦었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요. 오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한때 주말마다 골프장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이젠 새벽 공원으로 향합니다. 값비싼 장비 대신 가벼운 운동화 한 켤레, 명품 대신 따뜻한 햇살 한 줌, 보여주던 부자에서 느끼는 부자로 바뀐 세상. 그들은 왜 조용한 새벽을 선택했을까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부자들의 주말은 골프장에서 시작해 고급 식당에서 끝났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명품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챙깁니다. 주차장엔 수입차가 즐비합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몰고 왔나? 그것부터 시작되는 경쟁. 라운딩 18홀. 땀 흘리며 공을 칩니다. 하지만 시선은 공이 아니라 옆 사람의 골프채에 가 있죠. 그 채 신상이에요? 이번에 새로 바꿨어요. 대화는 골프가 아니라 장비 자랑으로 흘러갑니다. 라운딩이 끝나면 고급 식당. 한 끼에 수십만 원. 와인 한 병 더 주문하고 누가 더 비싼 걸 아는지 겨룹니다. 일요일은 또 다른 전쟁터. 자전거 동호회라도 가입하면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기본. 탄소 소재, 해외 브랜드, 무게 몇 그램 차이를 논합니다. 강변을 달리지만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의 장비만 보이죠. 테니스 클럽은 또 어떻습니까? 월 회비 100만 원 넘는 곳이 수두룩. 레슨비 따로, 용품비 따로, 모임비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 실력은 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클럽 회원이냐?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요트는 또 어떻습니까? 한 척에 수억 원. 유지비만 매달 수백만 원. 1년에 몇 번이나 탈까 싶지만 중요한 건 사실 그 자체. 나는 요트가 있다. 그 한마디가 목적이었죠. 와인 모임도 마찬가지. 빈티지가 어쩌고, 산지가 어쩌고, 떫은 맛이 어쩌고. 한 병에 수백만 원. 솔직히 맛의 차이를 알까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모임의 일원이라는 것. 자전거, 테니스, 요트, 와인 모임. 그게 성공의 상징이었죠. 돈이 있다는 증거. 여유가 있다는 표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신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저 사람 골프 치네, 성공했나 보다. 요트가 있대, 대단하네. 그런 시선들이 모여 그 취미들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나가듯 명품 취미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죠. 주말이 오면 바빠집니다. 어디 모임, 어디 라운딩, 스케줄표가 빼곡합니다. 쉬는 날인데도 쉬지 못합니다. 보여줘야 하니까, 증명해야 하니까. 요즘 뭐해?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바빠. 바쁜 게 자랑이었습니다. 비싼 취미가 많은 게 자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코로나 이후 그 허세의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골프장도 문을 닫았고 모임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죠. 주말마다 나가던 곳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진짜 그게 좋아서 한 건가? 골프장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전만큼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붐이던 자전거 동호회, 회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골프 라운딩, 테니스 클럽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용은 늘어나고
만족은 줄었습니다. 물가는 올랐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도 올랐고 식당 가격도 올랐습니다. 같은 돈을 쓰는데 예전만큼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값을 하나?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그 모임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장비를 샀다더라. 누구는 해외 골프 다녀왔다더라. 끊임없는 비교가 스트레스가 됐죠. 한 번은 즐거움이었는데 이젠 의무가 됐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뒤처질까봐.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즐거움이 아니라 경쟁이었구나.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 것이었구나. 돈을 쓴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였구나. 그 깨달음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를 창고에 넣었고 자전거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비싼 회원권은 해지했고 모임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갔죠. 그렇게 허세의 시대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뭘까?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명품 가방보다 비싼 장비보다 이젠 평범한 일상이 더 값집니다. 아침 6시 공원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운동화 한 켤레, 가벼운 바람막이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나무 사이로, 흙길 위로, 천천히, 조용히. 60대 김명호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골프 모임이 내 사회생활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 걷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김명호 씨는 20년 넘게 골프를 쳤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나갔죠. 회원권도 2개나 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골프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채를 바꾸라는 압박, 더 비싼 곳으로 가자는 제안, 끝없이 올라가는 비용. 한 번 나가면 10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그린피, 식사비, 술값까지. 돌아오면 지갑이 텅 비었죠.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쟁하는 분위기, 스코어를 비교하고 누가 더 잘 치나 겨루고 실수하면 핀잔 듣고 쉬러 간 건데 더 피곤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로 골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매주 나가던 곳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시작한 게 산책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 그냥 한 바퀴 돌아볼까?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했습니다. 골프장의 화려함과 비교되니 공원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며칠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골프 칠 땐 몰랐습니다. 카트 타고 이동하느라, 스코어 계산하느라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죠. 공원에선 달랐습니다. 천천히 걸으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 이슬 맺힌 풀잎,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미소. 이게 전부 공짜였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김명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 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돈 내야 가지만 공원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죠. 비용은 0원, 마음은 100점. 65세 박미영 씨도 비슷합니다. 예전엔 명품 쇼핑이 취미였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이었죠. 신상품이 나오면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이번 시즌 신상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갔습니다.
필요 없어도 샀습니다. 그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명품 가방이 20개도 넘었어요. 옷장엔 태그 달린 옷들이 가득했죠.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옷장을 열다 깨달았습니다. 나 왜 이렇게 샀지? 입지도 않을 옷, 들지도 않을 가방, 신지도 않을 신발. 그게 전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후회됐어요. 그 후로 쇼핑을 멈췄습니다. 백화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작한 게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갔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책 한 권에 10,000원. 명품 가방 하나 값이면 수백 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품 가방보다 책 한 권이 더 소중해요. 62세 최준호 씨는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1,000만 원 넘게 주고 산 자전거. 1년에 몇 번이나 탔을까요? 동호회 사람들 눈치 보느라 비싼 거 샀는데 정작 타는 건 부담스러웠어요. 무게 때문에 다루기 어려웠고 흠집 날까봐 조심스러웠고 도난 걱정에 편히 세워둘 수도 없었죠. 그래서 팔았습니다. 대신 산 건 100만 원짜리 자전거. 이제는 마음 편히 타요. 흠집 나도 괜찮고 어디든 세워둘 수 있으니까. 허세가 사라지자 진짜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8세 이영숙 씨는 와인 모임을 나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솔직히 와인 맛도 잘 모르겠고 그냥 분위기에 취해 있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편한 옷 입고 편한 음악 들으며 마트에서 산 와인 한잔합니다. 이게 훨씬 좋아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부담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려 애쓰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위해 삽니다. 명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취미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 한마디가 진짜 부자의 시작입니다. 허세를 벗어던진 순간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비싼 것보다 소중한 것, 화려한 것보다 평온한 것,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 이제 그들은 압니다. 진짜 사치는 따로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위해 쓰는 시간. 그게 진짜 부자의 취미라는 걸. 이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왜 비싼 취미를 버렸을까요? 왜 허세를 내려놓았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의 현실.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세금 부담. 2020년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식당 가격이 2배로 뛰었고 골프장 이용료도 껑충 올랐죠. 예전엔 라운딩 한 번에 3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50만 원도 부족합니다. 회원권 가격은 어떻습니까? 몇 년 사이 2배, 3배. 유지비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이던 가방이 올해는 700만 원입니다. 똑같은 가방인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직원은 대답합니다.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난다는 걸.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올라갑니다.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부자라 해도 세금은 무겁습니다. 예전엔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빠듯해요. 부자라 해도 허세는 부담이 됐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취미에 쓰는 게 부담스러워졌죠.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취미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보여주기보다
지속 가능한 행복이 중요해졌습니다. 100만 원 쓰고 하루 즐기기보다 공짜로 매일 즐기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자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 비싼 취미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둘째, 마음의 피로. 남과 비교하며 사는 건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모임, 그게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좋은 장비를 샀나? 누가 더 비싼 곳을 갔나? 누가 더 잘하나? 끝이 없었습니다. 골프채를 바꾸면 누군가는 더 비싼 걸 삽니다. 자전거를 새로 사면 누군가는 더 좋은 걸 탑니다. 와인 한 병 들고 가면 누군가는 2배 비싼 걸 가져옵니다. 이제는 지쳤어요. 63세 강민수 씨의 말입니다. 테니스 치러 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무슨 장비 자랑이 나올까? 또 어디 다녀왔다고 할까? 취미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즐기려고 시작한 건데 어느새 의무가 됐죠. 안 가면 뒤처질 것 같고, 안 사면 무시당할 것 같고, 안 따라가면 외톨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피곤했어요. 한 CEO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경쟁이 느껴졌어요. 누가 더 비싼 채, 누가 더 좋은 회원권. 이젠 그런 걸로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골프를 쳤습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골프가 거의 필수였죠. 거래처와 라운딩하고 임원들과 라운딩하고 주말엔 친목 라운딩. 한 달에 10번도 넘게 나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사업에도 도움됐고 인맥도 넓어졌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골프가 괴로워졌습니다. 채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 아직도 그 채 쓰세요? 그 한마디가 스트레스였습니다. 회원권도 마찬가지. 거기 회원권밖에 없으세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었어요. 내가 뒤처지나, 내가 부족하나. 어느 날 라운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골프를 줄였습니다. 필수적인 것만 나갔죠. 대신 시작한 게 명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평가받지도 않았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었죠. 마음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했습니다. 경쟁에 지쳤고 비교에 지쳤고 보여주기에 지쳤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 바람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가치의 변화. 이제 부자들은 보이는 부자가 아니라 느껴지는 부자를 추구합니다. 무엇이 진짜 부자일까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비싼 차 모는 사람? 골프 회원권 여러 개 가진 사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게 부자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돈에 쫓기지 않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67세 한영애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명품으로 치장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보여주는 부자였지만 느껴지는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명품 대신 편한 옷 입고 공원 산책하는데 이게 훨씬 행복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게 중요합니다. 명품 가방은 언젠가 유행 지나지만 행복한 기억은 평생 남아요.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사치가 무엇인지. 그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경제의 현실, 마음의 피로, 가치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모여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보이는 부자가 아닌 느껴지는 부자의 길을.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게 곧 진짜 사치이자 새로운 부의 기준이 되었죠. 새벽 6시 강변이 깨어납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오릅니다. 그 시간 그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러닝화를 신고 가볍게 몸을 풉니다. 스트레칭 몇 번, 심호흡 한 번,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 사이엔 CEO도 있고 은퇴자도 있고 시니어 전문가도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달립니다. 나란히 조용히. 65세 박성진 씨는 IT 기업 대표였습니다. 30년 회사 경영하면서 매일이 전쟁이었죠.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골프로 풀려 했지만 골프장에서도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라운딩 중에도 전화 받고 메일 확인하고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세요. 매일. 그래서 시작한 게 러닝이었습니다. 처음엔 5분도 못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죠. 이걸 내가 왜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한 달 후엔 30분을 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뛰는 동안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회사 일도 걱정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냥 호흡에만 집중했어요. 들숨, 날숨, 발이 땅을 밟는 소리. 그게 명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러닝은 내 명상이고 걷기는 내 해방이다. 62세 김소연 씨도 비슷합니다. 예전엔 명품 쇼핑이 전부였습니다. 백화점이 놀이터였죠.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했어요. 가방 하나 사면 기분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다시 공허했습니다. 옷장엔 명품이 가득한데 마음은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 시작한 게 걷기였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느리게. 처음엔 지루했어요. 이게 뭐가 재미있나 싶었죠.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 뭔가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됐죠.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시간이 해방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쇼핑보다 걷기가 더 좋아요. 예전엔 골프채를 들고 나섰지만 이젠 러닝화를 신고 바람을 맞습니다. 골프채는 무거웠습니다. 챙겨야 할 것도 많았죠. 장갑, 신발, 옷, 모자. 라운딩 한번 나가려면 준비하는 데만 1시간. 하지만 러닝화는 다릅니다. 신으면 끝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시작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돈도. 이게 진짜 자유예요. 68세 최동욱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골프 스케줄에 맞춰 살았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도 라운딩 약속이 있으면 다른 일정을 조정했죠. 골프가 내 삶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날씨를 봅니다. 맑으면 좋고 비가 와도 좋습니다.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그만이죠. 약속도 필요 없고 예약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비용은 들지 않지만 얻는 건 자유와 건강이죠. 골프는 비쌌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천만 원. 러닝은 공짜입니다.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하죠. 그것도 몇 년 갑니다. 1년에 100만 원도 안 들어요. 하지만 얻는 건 훨씬 많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약도 줄였어요.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잠도 잘 오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이런 게 건강이구나 싶었어요. 61세 서연주 씨는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테니스를 쳤습니다. 고급 클럽 회원이었죠. 회비만 월 100만 원이었어요. 레슨비는 별도였고, 하지만 자주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팔꿈치, 어깨.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의사가 권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 맞는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요가였습니다. 처음엔 우습게 봤습니다. 이게 운동이야? 하지만 해보니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고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더 좋은 건 마음이었습니다. 요가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겨루지 않았죠. 각자 자기 수준에 맞춰 해요. 비교도 없고 평가도 없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테니스 칠 땐 항상 긴장했어요. 잘 쳐야 한다는 부담, 이기고 싶다는 욕심. 요가엔 그런 게 없어요. 70세 정우성 씨는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자전거를 탔습니다.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였죠. 주말마다 멀리 나갔어요. 100km, 200km. 하지만 어느 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겁이 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러다 크게 다치겠구나.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대신 수영장에 등록했죠. 물속에선 안전해요. 넘어질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죠. 수영은 조용합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그 소리가 좋아요. 평화로워요. 이제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갑니다. 천천히 1시간. 끝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이게 진짜 운동이에요. 과시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진짜 부자들의 새로운 취미. 그건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값집니다. 자유롭고 건강하고 평화로우니까요.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위한 취미. 그게 진짜 부자의 선택입니다. 요즘 진짜 부자들은 남을 돕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예전엔 받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명품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는 게 기쁨입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고 주말마다 봉사에 참여하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돕습니다. 66세 이철수 씨는 매달 익명으로 기부합니다. 복지관에, 고아원에,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예전엔 명함 주며 기부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랐죠. 회사 이름을 내걸고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익명으로 보냅니다. 이름 밝히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고맙다고 연락 오고 행사 때마다 불러주고.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보내요.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나도 마음이 편해요. 69세 강명자 씨는 주말마다 무료급식소에 갑니다. 배식 봉사를 합니다. 밥을 퍼주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합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죠.
한 끼에 수십만 원 쓰면서 길거리 노숙자는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간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명품 옷 입고 가기도 민망하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고 살았는데 하지만 해보니 달랐습니다. 밥을 퍼주면서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68세 정순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명품 쇼핑이 내 행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밥 봉사 나가면 내가 더 큰 선물을 받는 느낌이에요. 정순 씨는 30년 넘게 명품만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그때 친구가 권했습니다. 독거노인 식사 배달 봉사, 처음 방문한 집, 좁은 방, 낡은 가구, 혼자 사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수십 번 하셨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할머니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값이면 저 할머니가 몇 달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나갑니다.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취미.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부자들은 배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요리, 악기, 글쓰기, 유튜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그들의 활력소죠. 72세 김영숙 씨는 요리를 배웁니다. 평생 요리를 안 했습니다. 식당에서 사 먹거나 집에 요리사를 뒀죠. 하지만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김치찌개부터 배웠습니다. 손을 베기도 하고 음식을 태우기도 했죠.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에게 해줍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그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70대에도 피아노를 배우고 60대엔 유튜브 채널을 엽니다. 75세 최영수 씨는 피아노를 배웁니다. 평생 악기를 안 만져봤습니다. 예술이랑은 담 쌓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피아노 소리에 끌렸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75세의 피아노라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석 달 후 첫 곡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별.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혼자 연주하면서 울었어요. 63세 서미경 씨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손주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레시피, 할머니의 살림 노하우, 그런 걸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레시피 최고예요. 이제는 구독자가 10,000명.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배움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그게 요즘 부자들의 취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의 하루는 어떨까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예전엔 골프 때문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아침엔 명상과 산책으로 하루를 엽니다.
방석에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10분, 20분 조용한 시간.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 한마디로 마음을 정돈하죠. 67세 윤정혜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봤어요. 뉴스, 메시지, SNS. 하루가 바쁘게 시작됐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갔죠.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명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핸드폰은 나중에 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명상이 끝나면 산책,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햇살을 느낍니다. 이게 제일 좋은 시작이에요. 64세 김태영 씨도 비슷합니다. 아침 산책이 하루를 결정해요. 걸으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죠. 예전엔 아침마다 바빴습니다. 회사 갈 준비, 골프 갈 준비.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산책. 이제는 이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 안 돼요. 낮에는 일보다 관계에 집중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 점심은 가족과 함께. 예전엔 혼자 먹거나 밖에서 먹었습니다. 회의 겸 식사, 접대 식사. 밥을 먹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에서 천천히 먹습니다. 가족과 이야기 나눕니다. 애들 얘기도 듣고, 손주 얘기도 듣고, 그게 행복이에요. 오후엔 친구를 만납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냥 걸으면서. 예전엔 목적이 있어야 만났습니다. 골프 치러, 식사하러, 뭔가 하러.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만나요. 목적 없이,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사는 얘기, 건강 얘기, 손주 얘기. 그게 좋아요.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고. 70세 박종수 씨는 말합니다. 예전 친구들은 만나면 자랑 대회였어요. 누가 뭘 샀다, 어디 갔다. 그게 피곤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았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만나는 친구들은 다릅니다. 그냥 편해요. 있는 그대로 만나니까.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과 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68세 정미선 씨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합니다. 오후엔 꼭 1시간은 혼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창밖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예전엔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저녁엔 책 한 권, 음악 한 곡. 예전엔 회식으로 채웠던 시간을 이젠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꿨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책 한 권, 천천히 읽습니다. 1장, 2장, 급할 게 없어요. 내일 읽어도 되고, 모레 읽어도 되고, 음악을 틉니다. 클래식, 재즈, 가요. 기분에 따라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해요. 71세 이상호 씨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오늘 감사한 일.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예전엔 일기 같은 거 안 썼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쓸 필요도 못 느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기가 내 친구예요.
뭐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70대 부부는 말했습니다. 이젠 누가 우리를 부자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까요. 72세 송영철 씨와 69세 아내 윤미숙 씨. 결혼 45년 차. 예전엔 바빴습니다. 남편은 회사, 아내는 모임. 집에서 마주칠 시간도 없었죠. 각자 바쁘게 살았어요.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그래서 시작한 게 함께 걷기, 매일 저녁 산책, 손잡고 천천히. 처음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죠.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추억 얘기, 앞으로의 계획. 대화가 늘어나니까 서로가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도 함께, 점심도 함께, 저녁도 함께.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진짜 부자는 남이 만들어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평온의 이름입니다. 명함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재산이 줄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부자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만족하고 그 사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단순한 하루, 평범한 일상, 조용한 행복. 그게 요즘 부자들의 하루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보이는 부자입니까? 느껴지는 부자입니까? 비싼 취미보다 조용히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게 진짜 부자의 취미입니다. 새벽의 공기, 한 잔의 커피, 친구와의 웃음 한 번. 이게 요즘 부자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명품 가방은 낡지만 행복한 기억은 남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만료되지만 건강한 몸은 평생 갑니다. 남들의 부러움은 순간이지만 내 마음의 평온은 영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10분만 걸어도 좋고 책 한 장만 읽어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셔도 좋고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순간 그건 이미 부자의 취미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서 부자입니다.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느껴서 부자입니다. 남들이 알아줘서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만족해서 부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허세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나를 만납니다. 보여주기를 그만두는 순간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골프채 대신 러닝화를, 명품 가방 대신 책 한 권을,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 앞 공원을.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진짜 부자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진짜 부자가 되어 보세요.